부모 노릇이 순풍에 돛단 듯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느끼고 있을 무렵 선교 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어느 누구 한 사람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무렵의 해주에는 전에 있었던 동학을 상기시키는 반외국, 반기독교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았다. 병원과 학교에 대해 기회만 있으면 우리 선교회의 노력을 나쁘게 평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기 시작하자 조선은 은둔 왕국 Hermit Kingdom에서 허가 왕국 Permit Kingdom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는 소문이 들려오곤 하였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일에 허가를 받아야 했다. 건축, 정지작업, 자동차 소유나 운전, 출판과 인쇄물, 하물며 공중집회까지도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이러한 허가 업무는 각 분야에서 일하는 하급 관리들이 관할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 허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 반기독교 단체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공중위생 계몽과 교육을 위해 마을을 찾아다니며 강연회를 열려고 했는데 이 일을 못하게 하는 끝없는 장애에 부딪혔다. 선교 사업에 이용하라고 선물로 받은 영사기와 환등기, 그리고 우리가 직접 작성한 공중위생에 대한 도표들을 제시하면서 공중교육을 하면 예방위생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겨우 허가를 받았는가 하면 또 집회 자체에 말썽이 생기곤 했다. 특히 기독교 전도만을 주제로 한 집회를 하고자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의 장애는 더욱 심했다. 어떤 질병에 대해 예방접종을 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한 번은 장티푸스 예방접종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미션스쿨에만 시행할 수 있다는 허가가 나왔다. 다른 학교에 가서 할 수 있는 허가는 결국 받지 못했다. 우리 학교에는 약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었으나 예방접종 덕택에 장티푸스에 걸린 사람은 한 학생도 없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우리 학교와 비슷한 크기의 다른 학교에서는 여러 명의 환자들이 발생했다. 이런 일들은 내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앞으로 하려고 계획한 사업의 전망까지도 흐리게 했다. 나는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나기 전부터 조선에 결핵요양소를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는 심중을 굳히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롱아일랜드의 하츠빌에 있는 셔퍼크 결핵요양소에 있었을 때도 자주 동료 의사들과 거론하곤 했었다. 젊은 시절의 우직한 성격으로 나는 그 당시 경제적으로 현실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러한 나의 꿈을 꼭 실현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정열에 불타 있었다. 아직 내가 원한 요양소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 사업에 쓰라고 나에게 보내진 영사기와 환등기 등의 기재들이 있었다. 이것은 셔퍼크 요양소에서 만났던 제시 스킨모어 부인이 보내준 것이었다. 그녀는 나의 꿈이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사진이란 수단으로 공중위생을 가르치는 일에 자기도 한몫할 수 있기 바란다고 했다. 셔퍼크 요양소의 의료진과 환자들도 서경, 전등, 엑스레이 기구를 사라고 모금한 40불을 보내면서 격려해 주었다. 웰치 감독은 우리가 조선에 파견된다는 것이 결정되기 전에도 조선에서 결핵을 퇴치하겠다는 나의 계획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는 나의 말을 단순한 젊은이의 이상주의에서 나온 객기라고 웃어넘기지 않았다. 그는 감독이 되기 전에 11년 동안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교에서 총장을 지낸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이의 이상주의적인 야망이나 꿈을 인정하는 안목을 가졌는지도 몰랐다. 그때 그는 메리 버버그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조선에 새 병원을 짓는 데 쓰라고 유산을 남겼다는 유언의 내용을 선교회에서 통치받은 일이 있다고 했다. 이 유산은 유언장의 조건에 맞는 계획이 나타나지 않아서 유언의 법적 집행인이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 조건이란 공중위생 교육을 강조한 것이었다. 웰치 감독은 격려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당신의 사업 계획은 그 요지부동인 유언 집행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여건이 이처럼 희망적이었는데 이제 와서 공중위생 교육을 못하도록 막아서는 반기독교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으니 나의 사기는 심한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일들로 고심하고 있던 어느 날 진찰을 받으러 온 환자들 중에서 낯익은 사람을 발견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가 공중 집회를 가지려고 할 때마다 허가를 내주지 않고 항상 우리를 애타게 했던 바로 그 관리였다. 이 아침에 어떻게 여기를 왔습니까?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기침이 심하고 가슴이 아파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무당이 하라는 대로 다 해봤으나 더 심해지기만 합니다. 그의 대답은 풀이 죽어 있었다. 그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귀를 기울였다. 그를 괴롭힌 기침의 이유를 알아내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안 됐습니다만 폐병에 걸렸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군요. 이 병원에는 현재 폐병을 치료할 시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감액이 음성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다른 환자들과 격리되어 치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자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공포로 굳어졌다. 폐병이 내 가슴 속에 있다면 나는 죽을 게 틀림없어요. 그는 신음하더니 갑자기 또 다른 위험을 느끼는 듯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 봤다. 의사 선생님, 지금 저의 외아들이 몹시 걱정되는군요. 그 애도 밤새도록 기침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기침이 너무 심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 애의 기침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폐병이 그 애의 몸속에도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애도 병균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폐병은 한 사람이 걸리면 다른 가족에게 대단히 쉽게 전염됩니다. 더구나 당신이 매일 가족들과 함께 지내니 더욱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나는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마을의 집회 허가를 얻으려고 애썼던 겁니다. 이 병이 어떻게 퍼지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내가 지적한 마지막 말의 요점에 대해서는 들은 척도 않고 비탄에 잠긴 얼굴로 내게 애원했다. 우리 애를 폐병에 걸렸는지 검사받게 이리로 데리고 와도 좋겠습니까? 네, 데리고 오세요. 검사해 드리지요. 아무튼 당신은 당장 가족들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가족들을 위해서입니다. 얼마 안 돼요. 그는 몸이 마르고 병색이 짙은 소년을 데리고 나타났다. 청진기는 나의 불길한 예상을 확인시켜 주었다. 당신 아들도 폐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수심에 잠긴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런데 병균은 당신 아들의 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목의 내분비선에도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증상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그 애는 병에 대한 저항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 애는 외아들입니다. 저한테는 금덩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는 흐느껴 울었다. 선생님, 그 기독교 신의 신통력을 제발 써주세요. 제가 듣기에는 선생님께서 그 신통력을 해주에서 많이 썼다고 하던데요. 사람들은 이곳을 구세병원이라고 부릅니다.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네? 그는 애원했다. 그 남자의 비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은 나도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닌가. 나는 그를 잠시 기다리게 하고 닥터 김에게 단둘이 의논을 하자고 눈짓을 보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의논했다. 닥터 김은 전에 학교 선생의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떨어져 있는 병동을 임시 폐결핵 병동으로 이용하자고 제안했다. 그의 의견은 현재 이 관리 자신이 폐병을 앓고 있으니 이번 경우를 잘 처리만 하면 다른 도시의 관리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우리가 하려는 공중위생 교육에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혹시 그 사람이나 그의 아들이 치료를 받다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더 나쁜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해서 물었다. 그 문제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우리들 부모들도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닥터 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 관리를 사무실로 불렀다. 동료 의사인 닥터 김과 의논한 결과 두 사람의 완쾌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병원에 입원을 시키겠다고 알려주었다. 그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번 일은 그 관리야 아들의 생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우리가 조선에서 결핵과 싸워서 이기려면 이들의 치료를 받아 완쾌되어야 했다. 그래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다. 나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조선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산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강했기 때문이었다. 신자들은 모여서 낮과 밤을 계속하여 기도할 계획을 짰다.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기도의 내용은 각각 사람마다 달랐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기도 내용을 헷갈리지 않고 따로따로 다 들으실 수 있다는 점은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그들 남녀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열렬한 간청의 기도 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로 들릴 것임에 틀림없었다. 아무튼 나는 기도의 응답을 많이 보아왔다. 나 자신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도의 힘은 절대로 믿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각각 알맞는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성을 닦고 훈련시켜서 지혜롭게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 생긴 두 사람의 환자 중에서도 아들 쪽이 아버지보다 병세가 더 심한 것 같았다.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저항력이 없고 말라서 가죽만 남은 이 소년을 성공적으로 치료하기란 참으로 힘들다는 점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결핵 특효약이란 거의 없다시피 한 시절이었다. 그 소년은 거의 가망이 없었으므로 조선에서 폐병의 특별 처방으로 여기는 생사탕을 몰래 복용할 수도 있었다. 생사탕에는 파충류의 내분비선 독소가 그대로 남아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간호원들은 그 소년을 24시간 교대 근무로 지켜보아야 했다. 그에게 주는 음식물은 흰자질, 광물질, 비타민 등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준비해야 했다. 거기다 심한 기침으로 매일 밤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코데인, 수면 진통제, 이 조금 함유된 특별한 조제약을 복용시켰다. 햇볕의 효과를 내과적으로 충당시키기 위해 비타민 D가 함유된 대구의 간유를 먹였다. 이 간유는 결핵 환자들에게 결여되기 쉬운 비타민 A도 공급해 준다. 이 간유를 먹기 좋게 하기 위해 옆에 엿에다가 섞었다. 소년이 차츰 회복되자 우리는 진짜 햇볕을 조금씩 쬐게 처방했다. 이 일광욕은 목의 내분비선에 감염된 결핵을 매우 빠르게 녹였기 때문에 다들 경탄할 정도였다. 소년은 곧 체중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앙상하게 드러나 하나하나씩 셀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났던 갈비뼈들이 보이지 않게 됐다. 동시에 소년의 아버지도 병세가 회복되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신자들도 이제는 환자들을 방문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들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을 본 신자들은 용기백배하여 더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정했다. 나도 쉬지 않고 계속 열심히 치료해 나갔다. 이 두 환자도 다른 조선인들이나 마찬가지로 우유가 소의 젖이라는 이유로 싫어했다. 그래서 대신 칼슘 글루콘산 주사로 보충했다. 주사를 자주 놓았지만 이 점에는 그다지 괴념치 않았다. 아마 조선의 전통적인 치료 방법인 침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았다. 어느 사이 소년은 병원의 귀염둥이로 등장했다. 점점 건강해지면서 장난이 심해져 침대에 붙들어 놓기가 힘들어졌다. 기침은 서서히 사라졌다.
드디어 나의 청진기에도 그 험악했던 폐의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지 않게 되었다. 하루는 닥터 김이 평소의 침착성을 잃고 흥분된 모습으로 내 사무실로 뛰어들었다. 옛날 평양에서 선교 개척을 시작한 우리 부모들을 박해했던 행정장관이 이 도시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창식 목사는 1924년에 은퇴한 이후 회주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가 거리에 나갔다가 우연히 그 행정관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김 목사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사람이 이곳에 나타난 일이 우리에게 좋은 징조인지 그 반대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 의문점은 오래가지 않아 밝혀졌다. 그 장본인이 내 진찰실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는 자기 아들과 손자가 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면회하러 왔다고 했다. 그는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의 특별 결핵 환자인 소년의 할아버지였던 것이다. 그가 아들과 손자를 만나고 난 다음 나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당신은 아마 나를 모르고 있겠지만 나는 당신을 잘 알고 있어.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신은 전에 내가 죽이려 했던 사람의 아들이요. 당신 부친의 조수였던 김창식도 내 손에 목이 달아날 뻔했었소. 나는 김창식을 평양에서 사형수 감옥에 넣었었는데 그 감방에 들어갔다가 사형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온 사람은 실제로 김창식 뿐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우리들은 점점 세력을 잃었죠. 한편 기독교인들은 매우 강해졌소. 민 감사는 그 사건이 있은 직후 나를 평양의 관가에서 내쫓았소.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자면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을 보복해야 할 차례요. 그러나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 베풀어 준 것 같이 사랑과 친절을 보여주었소. 이제 나는 기독교인들을 존경하게 되었소. 전날 평양에서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을 부정하라고 탄압했고 기독교가 나쁜 종교라고 말하도록 강요했지요. 지금 와서야 내가 잘못했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이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는 모두 기쁜 일들의 연속이었다. 그 관리와 아들인 소녀는 드디어 완쾌하여 병원에서 퇴원했다. 전 평양의 행정관이었던 그의 아버지와 현재 관리인 아들이 우리와 교회를 보호해 주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소녀는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에 나왔다. 한 번은 도내 각처에서 모여든 기독교 신자 대표들의 집회가 있었다. 나는 환등기를 이용하여 예수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려고 했다. 미리 강연에 신청을 못했는데도 그는 연락을 받자 곧 집회 허가를 얻어주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도 직접 집회에 참석했다. 나는 이러한 일련의 기적들은 조선의 결핵 요양소를 세우려는 나의 꿈을 곧 실현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으로 받아들였다. 이리하여 해주의 병원은 기초가 단단히 잡혔고 남 학교도 잘 되어 나갔다. 기적적으로 선교 노력에 대한 좋은 인식과 우리를 용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비록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다음에 있을 연례 회의에서 통과가 있고 난 다음의 일이다. 버버그의 유산에 대한 신청서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에 나와 있는 선교부와 모국에 있는 위원회의 사업 허가를 받아야 했다. 선교부의 연례 회의는 1927년 6월 19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메리안과 나는 이 기회에 웰치 감독에게 꼬마 윌리엄 제임스의 세례를 부탁하기로 했다. 세례식은 제일감리교회에서 열린 연례회의에서 서막식 예배가 끝난 직후에 있었다. 윌리엄과 많은 조선 애기들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 웰치 감독은 인상 깊고 거룩하게 식을 집행하고 있었다. 식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으로 정장한 어떤 조선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주위에서 앉으시오, 앉으시오 하며 소리쳤으나 그는
못 들은 척 그 자리에 서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야기를 해야겠소.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오늘 아침 지금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 저 백인 아기가 평범한 보통 아기가 아니라 하락, 닥터 윌리엄 제임스 홀을 중국 발음으로 표기한 조선 이름, 이란 이름을 가졌던 하락 선생의 손자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인생의 수렁에서 날 꺼내주신 분이 바로 하락 선생이었습니다. 나를 광명의 세계로 구해주신 분이 바로 하락 선생이었습니다. 주위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가끔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탄성만이 터져 나올 뿐이었다. 이리하여 세례식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주었다. 식이 끝난 후에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우리는 기쁘게 인사를 나누었다. 아버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윌리엄은 언제나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내가 이제 시작하려는 사업을 나의 아버지 윌리엄의 할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는 것 같았다. 짧았지만 선교 사업에 일생을 바쳤던 아버지께서 내 갈 길을 다져주셨음을 알 수 있었다. 제15장 원산의 여름 이어집니다.